원래 태국에 저녁 9시로 도착하기로 했는데 4시간이나 연착이 났네요. 근데 다행히도 집에서 아직 안 나가서 공항에서 시간 낭비는 안 했어요. 그래도 새벽 1시 도착이라니 좀 짜증나더라고요. 항공사에서 미안했는지 15,000원짜리 식권 주길래 받아서 저녁을 먹었고 라이언 홈게임즈 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 했더니 또 50분 연착이라니. 공항 근처에 호텔 잡아놨는데 이러다 잠도 못 자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태국이 처음인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다녀와서 그런가? 공항이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현금 인출도 걱정했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어. 여기 택시는 공항에서 운영한지 정찰제로 운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가지 걱정은 없었어요. 택시 아저씨가 계속 리사 얘기를 하면서 태국의 자랑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그 부분이 신기했어요. 밤늦게 도착했는데도 숙소 주인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방이 좀 작고 에어컨도 공용이고 옆방 코골이도 다 들리는데 뭐 하루니깐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4시간밖에 못 잤네요. 근데 피곤해서 그런가? 태국인데도 이런 열악한 환경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웠던 환경이라고 할까요?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와, 주변 풍경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살았던 인도네시아가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타임슬립한 느낌이랄까? 동남아 특유의 분위기랑 풍경이 너무 비슷해서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드디어 태국의 첫 아침이 왔습니다. 늦잠 잘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잊질 않았네요. 아침 먹으러 편의점 들렀는데 우리나라 라면이 여기도 있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김밥이랑 커피 우유를 때웠습니다. It's the first day for trip. Yeah. But in Thailand, 예? I do walk. 방콕 공항에서 파타야행 버스를 기다리며 1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공항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파타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여정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4시간밖에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 창밖의 태국 풍경을 감상하였습니다. 파타야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인지 거리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게스트하우스로 첫 숙소를 정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첫 끼니로는 카무카무라는 족발 덮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저렴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거리에도 한글 간판이 많아 태국 회사의 한국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태후를 타고 진리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유튜브로 정보를 숙지해 둔 덕분인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젊은 태국 여성과 나이 든 서양인들의 함께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가슴 큰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전 투어는 가이드와 함께 이동해야 되는데 한국어 가이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영어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성전이 만들어진 작업장도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성전 조각상들이 하나하나 손수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비가 왔지만 투어는 계속되었습니다. 진리의 성전은 수많은 조각상으로 장식된 웅장하면서도 괴기한 느낌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처음에는 큰 감동이 없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건물은 외부에 더 신경 쓰는 편인데 이곳은 내부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동굴에 들어온 느낌이었고 모든 벽면이 수백만 개의 정교한 조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도 높아 더욱 웅장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영어 설명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올 때 코끼리 타기를 하고 싶었으나 오후 4시가 지나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You post upstairs, you'll definitely look like a royalty in your Instagram, Facebook, and social media. 성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Upstairs, then we will be taking pictures of you right down here. Now I wanted all to see that. 비가 계속해서 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바로 니꾸룰라 수산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600바트인 새우 1kg를 400바트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 새우는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요리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우는 오븐에 크림칩 나누어 한 부분은 양념 요리로 한 부분은 구이로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새우보다 크기가 커서 마치 랍스터를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우와 랍스터 맛은 비슷하지만 랍스터 살이 더 큰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태국 새우도 크기가 커서 랍스터 못지않게 맛있었습니다. 맥주와 함께 즐겼지만 양이 많아 조금 남겼습니다. 먹은 새우를 먹은 뒤 사전 예약한 육구쇼로 관람했습니다. 트랜스 쇼는 매우 충격적이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쇼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성인 쇼라서 사실 내용은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다음에 와서 또 보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수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일찍 시작해서 또 잠도 잘 못 자서 전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취침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바카오 무쌈을 먹었습니다.
닭과 무쌈은 바질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맛있다기보다는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한국인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태국식 요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침밥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아침을 마치고 편의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편의점 커피를 마시면서 숙소로 이동할 오토바이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숙소에서 약간의 이슈 때문에 2시간 정도 지체되었습니다. 그게 아쉬웠지만 가격에 비해 숙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정은 농룩 빌리지였는데 멀어서 오토바이 타기에는 조금 위험하지만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오토바이 불러서 갔습니다. 오토바이는 차가 밀려도 사이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서 덕분인지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에도 좋았습니다. 농룩 빌리지에 드디어 도착했고 입구부터 거대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것이 식물원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즐겼던 식물원은 연속해서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룩 빌리지는 시작부터 웅장함과 화려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물원은 처음 본 식물들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는데 무엇보다 스케일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보다 훨씬 크고 넓어서 마치 궁전에 있는 식물원에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물원의 사이즈 때문인지 관광하는 내내 시원시원하고 웅장함에 놀라웠습니다. 확실히 규모로 잘 가꾸어진 식물원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다만 미적인 식물원에 갑자기 공룡들이 등장해서 조화스럽지 않은 모습에 조금 아쉬웠기도 했습니다. 괜히 공룡들 때문에 좋은 경관을 해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넓은 광경을 볼 때마다 절대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짜 여기를 잘 왔구나. 계속해서 나 자신을 칭찬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도 타봤습니다. 사실 이곳이 너무 넓어서 걸어가기 힘든데 이런 버스가 있는지 늦게 알아서 뒤늦게나마 타고 원래 출발점을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박물관인데 직원이 추천하길래 8,000원 내고 들어왔더니 생각보다 너무
작은 박물관이어서 너무 보는데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조금 입장료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켓? 라이딩 여기에도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성전에서 타고 싶었지만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탔는데 라이딩 티켓? 여기서 또 코끼리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코끼리를 저는 탔고 10분짜리, 20분짜리가 있었는데 저는 10분짜리 가격으로 코끼리 타기를 즐겼습니다. 대부분 2명이 탔는데 저는 혼자 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흔들려서 카메라로 촬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카메라 놓칠 뻔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보기보다 흔들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냥 걷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코끼리가 뛰면 엄청 흔들리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타고 나서 2번 다시 타고 싶지 않을 정도였지만 코끼리 타는 경험은 흔치 않게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코끼리가 팁을 요구했는데 코로 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나서 기다렸던 쇼를 보았습니다. 전통 쇼는 언제나 즐거울 정도로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국의 전통 쇼는 특별했습니다. 태국의 춤과 의상이 예뻐서 인상적이기도 하였지만 가장 놀랍고 신기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쇼 도중에 코끼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코끼리까지 등장하는 것은 정말 태국에서만 가능한 스케일 있는 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신나는 음악까지 기대 이상으로 쇼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쇼가 끝나고 또 다른 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제가 간 곳은 코끼리 쇼입니다. 처음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코끼리 쇼는 보지 않고 들어갈까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놓쳤으면 너무 후회할 정도로 멋진 쇼였습니다. 수많은 코끼리가 등장하였고 코끼리가 공을 차서 승부차기를 하는 것은 진짜 직접 봐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사람처럼 이렇게 공을 차다니, 그리고 저렇게 식으로 공연을 하여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쇼를 마치고 농노 빌리지에 나와 숙소로 잠깐 돌아왔고 파타야 해변을 지나 파타야 전망을 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중간에 잠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변으로 가는 길에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헬멧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닌지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운전사가 헬멧을 안 쓴 것을 때문에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이라서 그런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먼저 전망을 위해 보러 간 것은 전망대가 아니라 사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위에 거대한 불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불상으로 가는 길에 용의 계단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왜 용의 계단을 만드는 건지 참 의아했습니다. 이제 불상이 보입니다. 불상이 노란빛에 조금 제가 봐왔던 불상들과 다른 표정입니다. 거대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시내를 볼 수 있는 전망이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파타야를 제대로 관상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곳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갔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여행지의 전망을 경험해온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특별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도시가 반달 모양으로 바다를 감싸 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 전망대야말로 파타야의 진정한 매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오늘이 파타야의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꼭 가고 싶었던 워킹 스트리트로 가기 위해 숙소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워킹 스트리트로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꼬치와 맥주를 마시며 나름 풍을 즐겼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꼬치를 찾았는데 아마 돼지 내장 같습니다. 다시 언젠가 파타야에 오게 된다면 꼭 먹고 싶을 정도로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맥주와 먹는 이 꼬치 맛은 진짜 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꼬치를 먹고 마사지도 즐기고 나서 이제 진짜 워킹 스트리트로 이동하였습니다. 워킹 스트리트 가는 길 파타야 해변에는 길거리 직업 여성들이 있다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진짜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좀 신기하였습니다. 워킹 스트리트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도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워낙 사람들이 이미 촬영을 많이 했고 조금 수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해서 카메라를 찍지 않았습니다. 워킹 스트리트를 빠르게 지나가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